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8시 50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생방송 100분간 더 오래 찾아뵙게 된 김진의 돌직구쇼입니다.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당 지도부는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 등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거부하면 그만인 게 무슨 강력한 조치냐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1차 모바일 투표율이 36.2%에 육박했습니다. 전당대회 역대급 수치다라는 겁니다. 높은 투표율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어제도 치열한 토론회 공방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내로남불에 초강수 조치를 했다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인 탈당이다라는 이딴 반발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의원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김수홍, 양희원영, 오용훈, 윤자갑, 우상호 의원까지 당 지도부는 전원 탈당을 권유했지만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김혜재, 김한정, 오영훈, 우상호 의원 등의 반발이 참으로 거센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12명의 의원들에게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어떤 것이고 이 의원들의 해명은 무엇인지 왜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들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부동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36.16% 대단했는데 토론회에서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당신 민주당 사람 같다. 당신 보수 유튜버나 하는 짓을 한다. 짖는 개, 격렬한 난타전도 나왔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볼 텐데 과연 나경원, 이준석, 나경원 이 두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36.2%에 가까운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두고 흥미로운 대목은 두 후보 모두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각각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높은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박범계 검찰 직제 개편안 김호수의 대검도 공식 반대를 했습니다. 장관이 수사를 승인하는 것 이거 검찰의 독립을 훼손한다라고 대검이 입장을 낸 겁니다. 박범계 장관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견해 차이가 상당히 세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예상 밖 행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것,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머릿속의 지우개, 치매를 늦추는 신약이 나왔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승인까지 했습니다. 18년 만에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나온 겁니다. 환자와 제약업계는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진 보시면 치매를 앓던 뇌가 치료제 주사를 맞고 1년 뒤에 깨끗해진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연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현역 12명 의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부동산 투기 의혹, 특히 부동산 내로남불에 많이 공분을 해왔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 12명이
당론과는 다르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중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송영길호의 당 지도부 체제는 12명 전원에게 당을 나가라, 탈당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의 반발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12명 의원 누군지 공개합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12명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권익위 설명입니다.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서영석 의원,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권익위는 사실상 의혹이 있다. 지역구의 개발 정보 등을, 이건 다 업무상 비밀이죠,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은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땅을 거래해서 부동산의 이익을 봤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남의 이름으로 사실상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 등, 여기에는 특히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언론들은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정의연의 비용을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의원이기도 하죠. 윤미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여기에 우상호,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의원이 권익위에 의해서 의혹 제기됐습니다. 이 중에 우상호 의원은 특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예외 없이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와 내로남불이라는 이러한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조치다라는 설명인데, 그런데 강력하다는 설명이 무색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거부하면 그만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의원, 김한정 의원 등 4명은 탈당을 거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한정 의원 탈당을 거부했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일단 작년 7월 남양주 진저읍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2억 8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해명은 개발 정보와 무관하다, 부당하고 졸속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3년도 경기 포천 농지를 매입해서 어머니의 묘지를 조성했다라는 의혹을 권익위는 제기했는데요. 해명은 이미 허가 받았다, 그리고 농사도 지었다, 납득할 수 없다라며 탈당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혜재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도 현재 탈당을 거부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목소리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의혹이 있으니 일단 당을 떠나서 무혐의 받고 돌아오라. 이런 무책임한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틀린 명백한 오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농기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권익위는 지금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원장으로 가 계신데 이들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권익위의 조사가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두 번째는 강력 조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탈당을 거부하면 그만입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 얘기가 권익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의원들 6명 그리고 의원 가족 6명에서 12명의 의원의 지금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개발 정보를 업무상 비밀들을 사전에 알고 투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지금 의원들마다의 해명을 보면 과연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이런 의문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권익위가 무슨 소명자를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권익위가 서류만 보고 어떤 강제 소속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만으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당의 조치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두사미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바로 말 나오는 거고 예.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초유의 읍참마속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명의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 하니까 사실 당 지도부가 아직 뭐 어떤 입장을 밝히지 못했는데 강제 탈당을 시킬 명분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 4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 지도부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어제 조치의 진정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치의 진정성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게 되면 배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자진 탈당이 아니라 출당 조치를 시켜서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시켜 줬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바로 윤미향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인데 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의 집을 판 돈으로 시어머니의 새 집을 마련해 줬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집을 샀다는 거죠. 윤 의원의 해명은 해당 주택은 시어머니에게 증여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2명에는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자진 탈당 형식이 아니라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해서 출당 조치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현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이번 권익위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특히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뭐 실명도 없었고 구체적인 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유형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좀 살펴보시면 기존의 언론에서 언급됐던 의원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혐의가 이제 있다고 지적한 의원이 다시 6명인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근데 농지법 위반은 지금 좀 굉장히 아주 오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대통령 사저도 농지법에 걸려 있고 또 농지법이라는 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관행일 수도 있고 그냥 법을 어긴 상태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그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갖고 있었던 의구심의 결정적인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합수본에서 국회의원들 조사한 그 숫자를 보니까 제가 한 13명 정도 되더라고요. 권익위가 너무 적게 내기는 조금 아까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뭐 더 명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농지법까지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권익위의 조사에 일단은 좀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 네, 두 번째는 과연 그 탈당 권유가 실질적으로 뭐 징계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위해서 출당 조치를 했다면 저는 12명 전부 다 출당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고 또 비례의원들에게는 출당을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의원직들은 다 유지해 준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게 뭐가 징계야?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탈당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어떠한 의문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12명 가운데 한 분의 사례를 보면 2018년 누나와 사촌 등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인근 땅을 5억 9,400만 원에 공동으로 사들였는데 3년 만에 이 땅값이 10배 이상 급등한 사례도 있어요? 네네. 보니까 11월 달에 경기도 광주에 땅을 샀는데 6,409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니까 1,942평.
상당히 큰 땅을 샀잖아요. 이 땅을 샀는데 누나가 땅을 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누님이 뭐 재력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굳이 선회할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또 돈이 부족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샀냐면은 누나, 사촌, 그다음에 심지어 보좌관의 부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땅을 살 때는 아무리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면서까지 사는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자, 결론적으로 놓고 네. 보면 3년 만에 그 땅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때 당시 살 때 누나도 사고 사촌도 사고 뭐 보좌관 누구도 사고 본인도 사고 다 샀다.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샀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 땅이냐면 한 5억 5천 정도 되는 땅인데 10배가 올랐다라고 하면 50억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 의원이 어디 소속이었느냐?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아, 국토위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손혜원 전 의원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업무상 비밀 이용죄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사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 예. 이거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진짜로 수사의 대상이 돼서 좀 밝혀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지역구에 있는 비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주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땅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보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실제적으로 본 어떤 정보를 이용하면 그 자체가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만약 그런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까지 연관해가지고 그걸 하는 건 사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만에 하나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건너서 옆에 사람이 들어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도 부적절하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의원 스스로가 가족들과 또 보좌관들 가족까지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땅을 샀다라고 하면 상당히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지법도 있고 신탁 말하자면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대한 범죄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나온 정보나 말하자면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라면 가장 크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본인들은 스스로가 해명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이거 야당 압박욕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저희는 제살 깎는 심정으로 결단했고 이제는 야당 차례다라고 공을 넘겼어요. 자, 일각에서는 야당에 대한 압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겨냥한 사전 정치 작업이라는 관측, 예컨대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선 국면에서 집중 공략할 가능성까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고요.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셀프용 그리고 면피용 조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본질을 흐리기를 하지 마시고 감사원에 같이 받자. 할당이나 출당이 하나의 그냥 쇼라고 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민주당의 감나라 변화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정치권 소식으로 더욱더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실시 중인데요. 1차 모바일 투표 종료가 됐는데 투표율이 역대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36.2%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당원 투표율 36%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 36.16. 자, 이게 정확한 투표율 수치인데 이게 역대 최고치. 9일, 10일 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가 이제 좀 남아있어요. 이 36.16에서 더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또 더해지죠. 그러면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야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의 투표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높은 거죠. 만약에 넘는다면. 자, 이 데이터를 갖고 당원의 선택은 70%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7대3.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30%가 합산이 됩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자,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경원, 이준석, 나경원, 양강구도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11일에 최종적으로 차기 당대표가 발표가 되고 그 11일 결과 발표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저 결과 발표를 돌직구쇼 멤버인 김병민 비대위원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발표하면서도 자기는 결과를 못 받았다. 그 순간 직전에 받는다라고 하더군요. 누가 선정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정확하게 제3자의 시각으로 국회 반장 출입 기자를 했으니까 투표율 36% 넘었다라는 거가 뭐 높구나. 그리고 다 합해서 50%가 넘을 거다도 높구나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높은 건지 뭐 얼마나 높은 건지 과거엔 어땠길래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32만 명이 지금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36%가 이미 투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모바일 투표를 한 거고 지금부터 이틀간은 오늘과 내일은 ARS로 또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2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당원 70%, 여론조사 30% 룰을 적용해 왔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전에 그럼 당원 투표가 가장 높았던 게 언제가 왔더니 2014년 전당대회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31.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그 수치를 돌파한 거죠. 돌파했는데 전 여기서 당시에 이제 김무성, 서청원 양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벌였었죠. 그때도 뜨거웠네요. 그때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양쪽이 정말 치열한 김무성, 경쟁을 서청원의 했었고 승부. 그리고 결국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자 굉장히 당원들의 관심 속에서 이뤄진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는 어땠죠? 별로 2016년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게 이제 바로 4연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옥새 들고 날랐다 뭐했다 그게 그거 이제 아니에요? 2010년 총선 때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고 해서 반드시 당의 뭐 안정과 혁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 투표가 높은 게 결국 이준석 바람에 뭐 부응을 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이준석 바람에 우려 때문에 어떤 경기에 나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결국은 투표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이 이준석 바람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전 이번 전대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은 맞다라는 말씀인 거고 다만 이게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견제 심리가 발동된 건지는 모른다. 알 수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요. 그건 투표함을 열어봐야겠죠. 11일에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렇게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토론회에서의 날선 공방들이 어제도 오고 갔습니다.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볼 텐데요. 당신 꼭 말하는 게 민주당 같다. 라는 얘기도 있고 험한 막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망상, 탐욕을 심판하겠다, 호들갑, 가짜뉴스. 이 말들이 정치 패널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방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지만 매우 적대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존재했던 막말 리스크라는 것은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다 대놓고 다 투표하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많이 우려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을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 하셨던 분이 망상이 막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쓰신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그런 공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열기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던데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열기가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나경원,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가 토론회 내내 굉장히 지금 극도의 날선 말들을 주고받고 있고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여성 비하 용어를 썼던 것을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도발을 하고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 사람 같다라고 또 도발을 하고 이 대목 가장 사실 뜨거운 대목이었어요. 토론회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토론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개파란 무엇인가? 또 막말이란 무엇인가? 이제 두 분이 지금 이준석, 나경원이 두 분이 이제 1, 2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대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두 분이 서로 주도권과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그 당원 투표율에서도 나오지만 두 사람에게 누구에게 조금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금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게 이제 그 상대 진영의 후보와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당내끼리 하는 건데 아까 이재명 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 전대를 끝나고 나서 대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외부 제3세력과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통합도 되게 중요한데요. 두 후보가 선을 좀 넘었다? 네, 저는 누구라고 딱 한 사람만 지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날쌘 검을 날렸다. 근데 그 검이라는 게 결국은 양날의 검이라서 자신도 찌르는 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승자로 결론이 나던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승복하고 이 서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상처를 좀 잘 보듬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재명 부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 정도 선을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거 끝나고 누가 이기든 이 상처가 보듬어집니까? 이 정도 왔는데? 근데 이제 보통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통상?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앞에서는 좀 싸우더라도 뒤에 가서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그럼 지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타당 의원들과는 좀 그게 뭐 상처를 주든 어쨌든 좀 또 풀을 털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들끼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인데 걱정이다.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을 좀 언급한 부분이나 뭐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께서 약간 울먹하셨겠어요. 저도 패스트트랙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때는 다 같이 힘들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이런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서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또 큰 선거 많이 진두지휘해 보셨으니까 결국에는 이 두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뭐 적대감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기보다는 다분히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 전략이라 함은 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사과했던 일을 계속해서 꺼집어냈던 이 후보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같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던 나 후보의 발언 두 전략 당원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실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상당수가 고을 연령, 오래된 당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여전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고 뭐 안정된 어떤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원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정도의 말하자면 32% 가까운 어떤 그 투표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뒤로만 바라보던 사람들, 즉 기존의 당의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번에 좀 당 분위기 바꾸자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 안에서의 입장이 서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투표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한테 결국 충성심에 있어서 큰 흐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투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 그걸 방어해야 된다는 사람이 투표하는 확률은 투표를 하지만 많지 않고, 과거처럼 우리가 무슨 전세버스 동원해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 누구 뽑을까에 물어보던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각자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70대 30이라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얘기처럼 전체 민심과 당심이 거의 많은 부분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상호 배제적인 날카로운 부분들이 말하는 전당대회 이후의 휴유증이라든지 또 실제로 정말 그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어떤 각 잡혀 있는 모습들을 하나로 오려낼 수 있을까? 정말 당을 사랑하는 어떤 핵심 당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양강 구도로, 누구가 양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 조호영이 되든 이준석 대 나경원이 되든 그렇게 스스로가 누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가 아니라 당원들의 스스로의 어떤 고민 속에서 그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양강 구도가 되지 못하면 역으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가운데 두 후보에게 유리한 포인트 하나씩 언급해 주셨고, 이 두 포인트 중에 어떤 것이 더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 높은 투표율, 각 후보들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특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 예년에 투표하지 않았던 숨은 당원들까지 이준석에게 몰표를 줬다라고 인터뷰했어요.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 불안한 젊은 후보의 위기감 느낀 당원들이 결집해서 조직표가 움직인 결과다. 견제 심리가 더 많이 작동한 거다. 아니면 샤이, 숨은 당원들의 이준석 지지세가 집중한 거다. 어쩜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해석 중에 이재명 기자, 어떤 게 맞을까요? 굉장히 사실 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지금 아직도 투표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당원 ARS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향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계속 어떤 흐름들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결론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쨌든 민심에서 굉장히 이준석 들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예비 경선에 확인이 된 부분이죠. 그 흐름을 계속 갈 것이냐.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민심이 당심을 끌고 어떤 변화의 흐름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 자체가 이준석 대 중진의 후보의 싸움이 아니라 이준석 대 이준석의 싸움이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맡기면서 또 그 안에서 통합을 하고 또 새로운 후보들을 영입하고 이런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본 경선이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의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줬고 어쩌다 당원들에게 민심을 따라가도 되겠다 이런 안정감을 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답했느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원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작용할 텐데 결국은 똑같은 답이라 죄송하지만 결국은 내일 결과를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테랑 정치부 기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이지 치열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의 한 대목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주호영, 나경원 두 후보 간의 설전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나 후보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보고 자꾸 전투력이 없다고 하는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높여 떠들고 하면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속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 후보가 당 책임을 맡았을 때 했던 그런 강경 보수, 아스팔트 보수, 이것은 자꾸 옛날 우리 보수를 연상시킨다. 저보고 자꾸 목소리만 컸다고 하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의 할 일을 했습니다. 테스트 출액 과정에서 끝내 강경으로 갔다가 다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려 20몇 명의 우리 당직자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금 재판받으면서 본인들은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 후보가 한 2차례 어제 울먹거렸는데 특히 이제 주호영 후보와의 설전 과정에서 김연아 의원님, 나 후보는 왜 울먹인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또 일부 의원들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금기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있어서 같이 싸움에 뛰었던 동지들끼리는 그 싸움이 설사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로의 상방 간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저 토론을 보면서 나경원 후보가 제일 아픈 공격이 저게 아닐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나 이제 이렇게 날선 공격을 하지만 막말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그것보다도 저 공격이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중진 의원들끼리라서 정치적 경험이 많으셔서 더 잘 풀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두 분은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저 부분을 잘 매듭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건 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주 후보의 답변이 좀 궁금한데, 저렇게 패스트트랙 때 나 후보 등의할 때 주 후보는 안 지켜주고 뭐 했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네네. 주 후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아이, 다 그때 저희 가서 시위하고. 같이 했다고요? 하셨죠. 네. 다만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로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이렇게 많이 애쓰셨는데 왜 같이 안 하셨겠습니까? 네. 같이 하고서 그랬다는 거 지금 또 지적한 겁니까, 그럼? 저한테 자꾸만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의원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라, 소송 불사하겠다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까닭일까요? 홍준표 의원, 도대체 대선 여론조사에서 8%나 차이가 나게 최종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론조작이거나 고의로 낮췄다고 아니 볼 수 없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한국갤럽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나왔길래? 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준석 후보가 지금 3% 들어가 있고, 안철수, 정세균, 홍준표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요 여론조사 갤럽이잖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요거를 이렇게 문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좀 납득은 안 가는데 굳이 그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준석 후보가 나이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만 40세 이상. 그래서 피선거권도 없는 이준석을 끼워 넣었는데 그 이준석이 홍준표 의원보다 무려 그 배율로 따지면 3배나. 3배나. 그런데 3하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하고. 물론 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기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런 기본이 안 된 여론조사 나는 그 믿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정하기도 싫고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인데 아니 듣다 보니까 정말로 법적으로 기본이 좀 안 돼 있다라는 홍 의원의 지적도 뭐 일견 타당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떠세요? 근데 갤럽 조사는 특이점이 뭐냐면 미리 후보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말하자면 번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후보가 될 수 없는 그 이준석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1%다 2%다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그냥 불식간에 홍준표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홍준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가지고 이게 40% 50% 될 수 있고 난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준석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정세균, 안철수 모두에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정도 사람에게 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차 범위가 3.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6%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사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도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건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유의미한 게 사실 낮다라고 하는 낮다라고 한 게. 예.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또 흥미로운 분석까지 곁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 최광욱 의원이 업무방해 의혹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역시 허위 인턴서다라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곧 허위 인턴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양대 재판에서 모두 다 1심에서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줬다라고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재판부가 인정한 허위 인턴서를 갖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입시에 활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법적으로 흥미롭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벌금 80만 원형 선고됐습니다. 유죄예요. 유죄 이건. 벌금이 뭐 80이냐 100이 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죄라는 거에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은 인턴을 했고 나는 정당하게 인턴 확인서를 발표해줬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검찰은 꼭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 어제 재판부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허위 인턴서라는 거죠. 앞서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줘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로 관련해서 다른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 조국 아들 인턴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제출을 못했다. 그렇게 오래 확신하게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느냐. 허위 사실 공표로 득표와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반성도 없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재판부는 일가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이 1심 재판부의 판단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 100만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에서는 구형을 3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0만 원 구형하면 한 100만 원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80만 원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원직하고 상관이 없는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하지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냐면 이 두 재판부가 그런 허위 사실에 관해서 일일이 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판결문은 보지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을 때 단순히 이 재판부가 지난번 업무방해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뭐 허위 사실인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이 재판부도 일일이 다 따졌어요. 그래서 뭐 자료가 있느냐, 이메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나눈 그 문자 메시지 그 증거를 딱 보면 아 이거는 인턴을 갖다가 한 것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일단 목적에 있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봤고 두 번째는 이 수단이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인터넷 방송을 사용한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방해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또 사실관계를 똑같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그 판단이 항소심에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득표와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일가를 한 대목에 대해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하고 판결 이유하고 주문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으면 저 정도로 판단을 했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뭐 무죄 뭐일 것 같고 뭐 그냥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했다.
뭐 요 정도로 썼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까지 일가를 갖다가 하고 또 판결문 내용 중에 멋있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최강욱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예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이제 무죄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재판부가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내 나쁜 짓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표현까지 딱 썼으면 제 생각에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 정도 선고를 했을 것 같은데 80만 원 좀 이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왔어야 됐다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용두 3위 같이 견해다. 예.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일갈이 나온 건데, 자, 그렇다면 김형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러니까 양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명백히 인턴서가 허위인데도 선고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턴 확인서였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정치적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낸 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보면은 최강욱 의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조계에서 인턴은 그 정도로 해도 다 용납됐다. 라는 생각을 계속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몇 번 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그거라도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으니까. 또 그랬으면서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당선하는 데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재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뭐 법조계에서는 그 정도 하는 그러니까 더 훨씬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쨌든 법조계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봐더라도 이것은 좀 심했다.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솔직한 부분이 있다. 만약 지금 판결의 내용이 맞다면 뭐 맞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강욱 의원의 입장과 해명과 반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매우 유감입니다.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합니다. 현재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의 경우에 과연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그런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민 기자, 최강욱 의원의 반박입니다. 유감을 표명했고 정치검찰의 장난질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라는 일가를 또 최 의원은 날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본인의 유죄 판단에 소환한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최강욱 의원이 주장하는 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던 불법의 평등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연루됐던 의원들 그리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개입됐던 그러니까 후보들도 다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 왜 내가 무죄를 주장했다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재판부가 했던 게 다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죄를 졌고 나도 죄를 졌으니까 그럼 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불법의 평등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건 기소권 남용이 아니라 당시에 국민의힘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대표 똑같이 사과를 한 게 사과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다시 해서 인턴 활동은 정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통해서 법무법인에 이제 인턴을 시킨 건데 그렇게 아름아름한 게 미안하다는 건데 어제 재판부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매주 2차례 인턴을 했다. 이것이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어느 날짜에는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특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정리나 번역문을 그다음에 영어 번역을 했다는 건데 그럼 그 자료를 제공해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 사이에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정경심 교수하고 최강욱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는데 최강욱 의원이 거기서 아들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랜만에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기간 동안 10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본 로펌 직원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합리적인 소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어제 재판부가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있으니까 또 이제 본인 주장을 하겠지만 최소한 뭐 검찰의 기소권 남용,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검사의 장난질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런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 소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소명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나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든지 정치검사의 장난질을 지적해야 되는데 왜 판사에게는 하나도 소명되지 않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 재판부가 바로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입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부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입시 비리를 같은 재판부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재판부는 여전히 아무것도 소명되고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재판에서 과연 이걸 소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렇다면 재판부에 인턴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소명 자료와 증명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재판부와 검찰을 그냥 비판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듭니다. 이것 말고도 인턴 활동 기간 중에 다른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왜 이 인턴 활동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원 입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고 질문했지만 단 하나도 설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해명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검찰 기소권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이 인턴 증명서 2번이나 허위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몇 번이나 허위 판단이 나와야 인정할까요? 10번 나오면 인정할까요? 지난 1월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혐의, 재판부 인턴 확인서는 허위다. 그때도 인정했어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 징역형을 집행유예긴 하지만 선고를 한 겁니다. 항소심이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저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때도 허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허위가 나왔다는 거죠. 앞서 이재명 기자가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했는데 재판부, 조국 부부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같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집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오늘 11일이에요.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와 동일하다. 조국 부부 사건 증거로 제출 계획. 검찰은 어제 최강욱 유죄 판결을 조국 부부 사건 재판 때 증거로 제출한다. 봐라. 이렇게 다 좀 허위로 판단됐다라는 걸 증거로. 법조계 조국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민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로 쓰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게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군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유관한 재판의 결과를 본 재판의 증거로서 검찰이 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 유죄 판결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봐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제일 쉬운 재판이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국은 재판은 이제 증거 싸움인데 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을 해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재판부가 판결문을 써주는 거. 그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용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입시비리 관련해가지고는 임정혁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시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위조가 된 그 여러 가지 문서 중에 서울대 공익법센터 관련된 그러한 문서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 재판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면 후임 재판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판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번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 재판부와 대등 재판부 똑같은 재판부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주심 판사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판사한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걸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 것인지 굉장히 좀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양정철 원장이 조국과 박원순 사태를 실패 이유로, 패배 이유로 콕 집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을 것이다.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가 아쉽다. 큰 선거, 대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왜 지금 책을 썼냐에 대해서 양정철 전 연구원장,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렸던 남자는 불만인 겁니다. 이 타이밍에 왜 그가 책을 내느냐. 그러면서 양정철 전 원장은 민주당의 위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장 때 시작했다. 이걸 왜 시민장으로 치르느냐. 조용히 보내드렸어야 했다. 오만함과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는 무례함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분석, 글쎄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어제 저 인터뷰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변화맹시. 예,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저는 어제 굉장히 정확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정권 탄생에 굉장히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러한 지적이 조금 내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책 출간이라든가 또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당의 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앞부분은 좋은데 꼭 뒷부분에 윤석열 총장도 똑같은 잣대로 해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변화맹시만 벗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제 뒤늦게 변화를 감지를 했지만 얼마나 돌이키느냐라는 결과가 조금 앞으로의 진짜 변화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변화하는 척만 하는 일종의 쇼로 그칠 것이냐라는 것을 좀 판가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자연스럽게 대선 이야기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행보에 대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에 사전 예고를 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오늘 퇴임 후 첫 공식 행사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고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우당 선생의 증손자가 윤 전 총장의 친구 이철호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고 해요. 자, 이 교수는 윤 총장이 어렸을 때부터 우당의 장남인 이규학 독립운동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꿈을 키워왔다. 우당을 친증조부처럼 여기며 공경해왔다라고 윤 전 총장의 어떤 참석 이유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이 열리나 봐요? 예, 오늘 이제 우당 기념관이 오늘 개관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 일정을 밝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월 4일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때 일정을 공개한 것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공개 일정을 이제 밝힌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개 일정 자체가 선거야 이제 어차피 사전투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는 굉장히 대한민국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을 찾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한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책을 통해서 본인이 보수주의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시장 보수, 안보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안보 쪽에 안보의 쪽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최근에 냈죠. 현충원 가서도 조국에 희생하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굉장히 다분히 대선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개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육성 메시지가 나오겠죠. 사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또 특히나 여당에서 이제 많이 제기하는 게 왜 직접 얘기하지 않느냐. 자꾸 간접 확보로 사람들을 통해서 전원만 전해질 뿐이고 왜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오늘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미리 예고되고 언론 취재진도 많이 동석을 할 텐데 여기서 육성으로 직접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 왜냐하면 여권에서 왜 직접 메시지를 하지 않느냐, 비겁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방송인 김어준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군요.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국가 경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본인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겁니다. 어디 스타트업 가서 두 사람 만나서 사진 찍고 어디 무슨 반도체 가서 물어보고 강원도 가서 식당 사진 찍고 이거 동네 한 바퀴 아닙니까? 셀카 정치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시시하게. 진행자가 막 저렇게 공영방송에서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김영주 의원님? 저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오래됐으니까 같은데 괜찮군요. 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선별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규제도 봤는데 저쪽은 규제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김어준 씨 의견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전히 미리 앞서서 본인의 발언, 준비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손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수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 혹은 이제 김우수 검찰총장이 임명됐으니까 최소한 6월 11일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선정된 이후에 공식적인 본인의 행동을 노출해도 늦지 않거든요. 원래 큰 선거일수록 그리고 대권 주자일수록 이 공개 행보나 이 공식적인 발언 등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미리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주도한다고 해서 약간의 어떤 본인의 어떤 지지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뒤를 이들 많은 보수 후보자가 텅 비어 있어요, 사실. 예. 아까도 홍준표 의원도 불만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다 5% 미만이면 자기하고의 차이가 아무리 자기 지지율이 떨어져도 15% 이상 차이 나는데 혼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발언을 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 지지율을 더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고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준비된 팀,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보팀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공보팀과 함께 또 치열하게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정책과 관련된 스토리 작업을 하겠죠. 스토리 작업이 현장에서의 메시지를 내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식적으로 예고하고 참석한 행사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있죠. 지금까지는 안 됐으니까. 우리의 아마 통일에 대한 생각, 또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 이제 한반도 전체를 보는 생각, 그것은 이제 외교하고 또 통일은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영 선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중국 가서 청산리 전투에 말하자면 무기를 다 대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헌신 정신. 우당 선생의 삶이라는 그런 거였다. 이제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의 그 독립과 또 그 중국이라고 하는 지점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들도 이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 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의 평화 문제, 동북아 문제를 어떤 관점에 볼 것인가 훨씬 더 유연하고 진보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우당 선생의 기념식 개관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다음 주에 공보 조직,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조직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보 조직 출범. 일단 백신 맞는다. 그제 백신 접종을 했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당초 예정됐던 공보팀 출범을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본격적으로 활동한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내주에 공보팀을 출범한다. 전직 언론인 등 2명가량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자가 좀 잘 아시니까 공보조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조직입니까? 전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가장 필요한 게 공보조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이제 혼선되고 사실 윤 전 총장의 메시지라는 게 대부분 이제 전원을 통해서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 왜곡될 소지가 높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나왔던 10원짜리 한 장 피해 입힌 적 없다. 장모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국민의 의원을 통해 나왔는데 저는 거의 메시지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도 메시지는.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의도 자체는 장모가 오히려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잘못 해석되면 장모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준 적이 없다는 건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오만한 발언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간접화법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바로바로 그 발언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고 이제 윤석열 총장 측도 얘기한 거죠. 그 발언 자체는 장모가 오히려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를 봤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근데 설령 그 사건이 장모가 그야말로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짜 병원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23억 원이나 가로챘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한 번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나면 사실 그걸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보조직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보조직을 통하더라도 사실 간접화법인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미 등판을 한 상태죠. 오늘도 실질적으로 공개 행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 더 국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대선 선거의 어떤 관행을 봤을 때 캠프의 공보팀을 담당했던 분이 청와대로 가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청와대의 어떤 공보팀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우 높죠. 매우 매우 공보팀들이 초창기부터 합류했던 팀들이 사실 나중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글쎄요, 전직 언론인 2명이 참여한다는데 저도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보조직이 공개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의 쉽게 해서 캠프 조직,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들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의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의 질문 수준이 중고생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행보 보이는 거 보면 막 견학 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 웨이퍼와 비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막 이런 식의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이런 질문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중고생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김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글쎄 제가 요즘 중고등학교 수준이 어떤지를 저희 아이도 지금 다 대학생이라서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요즘 여당 의원들의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오히려 그 수준이, 공격하는 수준이 조금 뭐랄까요.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후보 경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오려는 사람을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치 인문에 밀어놨다면 저는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치 활동의 관심을 이렇게 더 키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한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공개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그리고 공군 총장이 사퇴하는 당일 밤에 장교들이 술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뺨을.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일종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검찰 직제 개편안 때문. 박 장관이 검찰 직제 개편안 밝혔죠. 일선 검찰청이 6대 범죄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게끔 직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제 오후 김호수 검찰총장 대검은 이런 게 어딨냐 수용 거부 결론을 냈습니다. 반기를 든 거죠. 대검 장관이 승인해야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친여 인사로 분류돼 왔고 이번 검찰 인사에도 김 총장이 사실상 무력한 모습 혹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 장관과 호흡을 잘 맞추는 것으로 예측돼 왔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안에 결과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두 사람이 4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회동이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라고 박 장관이 얘기했으니 검찰의 이 김호수 총장의 반기가 며칠 못 갈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호수 총장이 반기를 들자 박 장관의 일성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랬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특히 가장 셌던 부분이 그 장관 승인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손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김호수 총장 같이 만나셨겠지. 봐야죠. 뉴스 속보에 따르면 박 장관이 어젯밤에 김 총장과 4시간 동안 만나서 이견을 좁혔다라고 하는 거 보니 김 총장이 그제 내걸었던 결결인 반기가 좀 많이 박 장관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 총장의 이 반발을 두고서도 검찰 안팎에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로 평가되는 김 총장이 이제야 제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법무부와 다 이미 논의한 내용 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반발만 한 거다라는 관측이 엇갈렸는데,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으로서 리더십 확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관측, 검찰 내부에서 당분간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결국에는 박 장관 안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견해도 나왔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 두 가지 견해 관측 중에서 어떤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보이세요? 뭐 관측을 떠나가지고 저것은 검찰총장이라면, 아니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사라면 누구나 해야 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받아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라고 검사 뽑아가지고 돈 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검찰총장은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사는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은밀하고도 긴급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걸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하면 범죄자들 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긴급체포라고 하는 그 제도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법 계속 이야기가 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통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사건을 승인을 받는다. 그럼 검찰청법 8조를 실질적으로는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차라리 검찰청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을 해서 검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여태까지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역사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이제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김호수 총장을 앞세운 대검의 반발이 정당하다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지금 돌아가는 절차를 보니까 박 장관과 어제 긴급 회동해서 견해를 좁혔다라고 박 장관이 지금 말하잖아요. 김 총장의 이 반기가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는데, 그거는 쪽이라 보세요? 이제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났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생각이 났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번 이거는 아닙니다. 경제 법칙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뭐 용두삼이 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실망스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김호수 총장이 더군다나 명분도 있고 법적 그 근거도 있으니까 끝까지 제대로 이제 잘 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향후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쪽 분석이 맞다라고도 현재는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박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 정부 사람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검찰이 앞으로 정부 사람들 수사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우려를 이제 대검에서 다 회의를 거쳐서 어제 성명을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거고 사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현행 법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강한 입장을 냈었는데 과연 어제 물론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이제 좀 뭐 지켜보면 알겠죠. 조만간 원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조직 개편안을 올리려다가 다음 주 연기했다니까 다음 주에 이제 조직 개편안이 나올 테고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금 법조에서도 두 갈래 엇갈리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지난 4일 날이었죠. 검찰 고위직 인사가 왔을 때도 사실 대한변협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거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켰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이런 강한 톤의 비판 성명을 낼 정도로 당시에 고위직 인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면이었을 때 김호수 총장은 오히려 자신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냅니다. 또 굉장히 국민의 시각과 또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다른 입장을 냈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강한 대검의 이제 그 조직 개편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과연 김호수 총장이 어제 만남 이후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홍두삼이가 아니라 김두삼이다 이런 말이 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공군 장교들의 술파티입니다. 그 술파티가 언제 벌어졌는지가 뉴스입니다.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해서 이성윤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당일 본인 군 최고 수장이 불명예스럽게 사퇴할 때면 장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 학생 조종사 12명 부대 내 휴게실에서 집단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이 참 우리 장교들 어떡합니까? 예. 방역수칙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건 알고서 하신 겁니까? 공군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군은요, 사건의 엄정함을 고려해 조사 결과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참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군을 책임져야 할 젊은 장교들의 사실 예전 우리 군 시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군기 빠졌다라는 거 하면 뭐 꼰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게 군기 빠진 게 아니면 뭐가 군기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군기가 빠져 있는 거고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관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실제로 뭐 공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군은 장교들은 나중에 예편을 하면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사에 취직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부사관 같은 경우는 기술사로서 해운사 같은데 말하자면 항공사 같은데 기술사로서 많은 연봉을 받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일정 정도의 어떤 조국과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나는 여기서 그만둬도 갈 데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하고 또 그야말로 어떤 그 국가 전체로 봤을 때의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우연히 또 2, 3일 전에 전 육군 참모총장 하시던 분과 2, 3일 같이 울릉도 독도를 다녔는데 그분은 예. 모든 술자리에서 꼭 술이 문제는 아니지만 군에서 문제가 생긴다. 술을 못 먹는 사람에게 술을 먹여놓고 주사가 심하다고 욕한다. 주사가 심한 사람은 술을 안 먹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직접 그런 문제가 있는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군도 실제로 최고의 어떤 자기의 리더십이 그런 어떤 치명적인 어떤 불명예스러운 아직도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되돌려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술파티 공군 해당 부대가 지속적인 무리를 빚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무리길래 함께 보시죠. 지난 1월에서 4월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대에서 10명 안팎이 참석하는 음주 회식이 최소 17차례 그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국면에 10명 안팎이 참석하는 음주 회식이 17번이나 있었다고요? 가안부 20여 명과 축구하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준장의 아내가 별도 코로나 검사 없이 부대 내 골프장 수시 출입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10명 안팎이 참석한 음주회식이 1월에서 4일간 17차례 있었다라는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국방부에서 법무실장 하셨잖아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본 최고 엘리트 군에서 조종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조종사들은 저랑 틀리게 일단 몸이 완벽해야 돼요. 몸에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전투기, 일반 비행기 운전하는 거하고요. 전투기 비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너무너무 틀려요. 시력도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전투기 한번 타고 나오면 체력 소모가 무지무지하게 심하대요.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머리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자동차도 아니고. 그거를 다 영어로 된 매뉴얼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들이 이제 조종사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젊은 장교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 같은 때에 방종하는 그런 방만한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투기 한 대가 차지하는 역할이 우리 군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데 조종사들이 저런 정신 자세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도 사실 어느 정도는 해이해진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야, 예전에는 저 국방부 출입하고 있을 때는 이 조종사들 술 못 먹게 했거든요. 왜냐면 전투기를 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비행기는 소리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라고 있습니다. 이 8G, 10G의 중력 가속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신체 저하나 어떤 체력 저하는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렇게 술 못 마시겠던 것 같은데 요즘 군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제가 다녔던 군이 이상했던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핫쌈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성 시민에게 뺨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남성이군요. 머리가 긴 남성에게 뺨을 얻어맞습니다. 자, 그러자 일순간에 이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뜯어 말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온몸으로 감싸고 뺨을 때린 한 시민을 제압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 그냥 계속해서 인사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경찰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 등 2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항상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다. 라고도 또 외신과 복면을 당하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김연아 의원님, 마크롱 대통령이 뭐 젊기도 하고 생각도 열려있기도 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저렇게 뺨을 세게 맞고도 또 계속해서 악수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네,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크롱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수상이면 어땠을까? 또 연령이 조금 더 고령이었으면 어땠을까? 또 아주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프랑스의 성남 민심도 좀 읽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기에 굴하지 않고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저렇게 대응하는 모습은 보기는 좋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이번 주부터 보다 빠르게 더 오래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8시 50분에 시작해서 100분간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도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방송 100분으로 진행되는 데일리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김진의 돌직구쇼 유일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